자, 나랑 수업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입니다. 개. 영어로는 시스템. 우리가 땡땡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보통 물리라던가 화학에서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냐면, 개라는 말은 관심을 두고 무언가 측정을 하는 영역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커에 물을 넣고 알코올 램프로 끓인다면 끓이는 과정에서 물의 물의 온도 변화를 우리가 관측하고 싶다면 내가 그 실험에서 개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죠? 비커와 물이지. 나는 지금 물 온도 재는 것만 관심을 뒀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램프라든가 실험실 안의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개의 반대말인 주위가 됩니다. 주변.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생명이라던가 지구 단원에서는 개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기본적으로 각 구성 요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지. 그 상호작용을 베이스로 안정한 상태로 계속되어 오는 그런 체계를,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개라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구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지구계를 하나의 그림 형태로 그려보면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만들어져요. 응? 일단 지구에 속한 공기가 있는 기권, 땅에 대한 직권, 땅보다 지구에 많은 물에 대한 수권, 얘네들을 베이스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생물권, 그리고 우리 지구 밖이지만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고받는 네, 요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다시 한번 영역을 정확하게 분류해 보자면,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직권, 기본적으로 지표면에서부터 우리 지구 중심까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6,400km.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각부터 해서 그 안쪽 전체를 다루게 되고요. 응? 직권은 생물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죠? 생물에게 있어서 직권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삶의 터전이 되죠. 맞지? 대부분 생물의 삶의 터전이 되고 먹이 활동을 하는 장소이자
양분을 제공해 주는 곳이죠. 맞지? 그러니까 의식주로 따지면 거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바로 뭐다? 직권이겠죠. 우리가 이제 직권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쭉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지나가고. 자, 수권.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는 뜻인데 빼기 한 가지를 빼야 돼요. 직권에서 빠지는 물이 하나 있습니다. 수권에서 빠지는 물이 하나 있어요. 어? 수증기예요. 수증기는 기권 취급합니다. 수증기 때문에 날씨가 생기거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의 형태 중에 수증기 때문에 날씨가 만들어지고 기상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바닷물, 해수가 대부분이고 이거 말고 어떤 물들이 있을까요, 지구에? 지하수. 3등이 지하수입니다. 지수. 빙하수. 네. 빙하가 2등이에요. 여기에 만년설 포함. 그리고 강이나 호수, 하천수 말하는 거죠. 수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 말고도 생명체가 태어난 곳이 어디다? 물이고.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이끌어가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사실은 식물이 산소를 공급하지만 땅에 있는 식물보다 바다에 있는 식물의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해조류들의 광합성량이 상대보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이 놀라웠는데, 그래서 해조류를 키워서 우리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온실효과를 막고 산소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전 세계 각국에서 시작하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거의 몇백 년째 키워 먹고 있죠. 김, 미역, 다시마, 저기 또 뭐 있냐? 매생, 이런 것들. 외국에서 해조류를 키워서 산소를 만들고 싶은데 그 키운 해조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더 생긴다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다? 먹는 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출도 합니다. 요즘에 김밥집에 김밥 값이 올라간 이유가 김이 비싸져서거든. 김이 왜 비싸졌냐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급식에도 종종 나오는 바로 그 포장된 양념김 있죠. 낱개 포장 딱딱 돼 있는 거. 우리는 밥 반찬이잖아. 외국에선 그 자체를 간식으로 씁니다. 그냥 생김만 집어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몸에 좋은 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일본, 중국 요 정도만. 중국도 사실 잘 안 먹죠. 김미역, 다시마 이쪽은.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만 해조류를 먹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안 먹어. 근데 이 해조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필수 원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오딘이라고. 네. 외국에는 그 아이오딘이 부족해서
병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내륙 이런 데는. 나 해적을 먹으면 되나?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건데? 야,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서 어떻게 미역 김 단심을 먹을 건데? 가끔씩 그 과학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호르몬 관련해서 나오는 챕터에 보면 목 밑에 이렇게 부어오른 환자들 사진 본 적 있을까? 여기 밑에가 이렇게 부어올라서 불룩하게 혹이 생긴. 그게 아이오딘 결핍증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할 때 분비돼야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아이오딘이에요. 근데 아이오딘이 몸에 없는데 자꾸 그 호르몬 만들라고 뇌에서 자꾸 자극을 주니까 여기가 목이 팅팅 부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김 좀 먹으면 나아요. 적당하게 양 조절 잘해서. 어쨌거나 이런 게 수권. 그 다음에 기권. 지구의 대기를 말하는 거죠. 광합성과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고 은근히 지구를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온실 효과도 사실은 지구를 보호하는 효과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알아요? 봐봐. 지구의 대기가 없다면 지구 평균 기온하고 달의 평균 기온하고 비슷해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 달의 평균 기온이 몇 도인지 알아요? 달 전체 평균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햇볕이 비칠 때는 70도, 80도까지 올라갔다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영하 80도, 영하 100도, 영하 120도까지 떨어지는 게 달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지구는 평균 기온이 20도예요. 뭐다? 우리 지구 대기가 그만큼의 열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야. 머금고 있는. 그게 온실 효과야. 안 좋은 건 아니야. 과해지니까 걱정인 거지. 온실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광합성과 호흡도 하고, 그거 말고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들. 지구 대기 없으면 우리 아마 집에 가다가 이 중에 별똥별 맞고 죽은 사람도 생길걸? 짜질구레한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우주 입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떨어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다 타버립니다. 우리 눈에 별똥별이 보였다는 건 졸라 크다라는 소리예요.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존내 컸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거의 다 타버리고 떨어진단 말이야. 지구를 상당히 보호해주고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죠. 그 다음에 외권. 외권에서 우리 지구 생명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자기장 보호막입니다. 태양이라던가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명체에게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온 입자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지구에서는 외권에 속한 이 자기망 보호막이 이 날라오는 이온들을 어떻게 한다? 양쪽 북극과 남극 쪽으로 끌어당겨 버려요. 그리고 그 이온들이 양쪽 극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는 대기 전리층과 충돌하면서 빛이 납니다. 그게 오로라예요. 요렇게 각 권역들이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 이 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생명체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1년을 잘 보냈죠. 별 문제 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지구계고. 그러면 그 밑에 지구계의 상호작용이라고 문장들이 있잖아요. 지구계의 상호작용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었다. 여기 이것 빼먹었네. 기상.
물이 증발했죠. 증발하기 전에 물은 무슨 상태의 물이에요? 수건. 액체 상태의 물이니까 수권에 있을 거 아니야. 구름은 수건. 기권에 속하는 녀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는 거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물질이 이동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권역에서 어느 권역으로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문장을 읽어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했다. 이건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물질이 이동한 거다? 결국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말한단 말이야. 광합성했다. 무슨 권이 무슨 권으로? 기권에서. 생물이죠. 광합성한 양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식물에게 저장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권에 있는 물질이 생물권으로 이동한 거죠. 맞지? 근데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산소의 농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생물권에서 기권의 조성을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단어 한두 개에 오가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면서 어디서 어디로 물질이 이동했다, 어디서 어디로 에너지가 이동했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서 한번 판단해보고 이해 안 되면 나한테 질문. 그리고 요거 일단 필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결국 우리가 직권이라는 것은 지각에서 내부까지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권을 어떻게 탐구할 거냐, 어떻게 탐사할 거냐인데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지구 내부 탐사를 직접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직접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시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인간이 땅을 가장 많이 파고 들어간 게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다이아몬드 광산인가 그럴 거예요. 지표면에서부터 8km를 땅을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다이아몬드 캔다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추라는 거는 이렇게 직접 땅 파고 들어가는 것도 땅 파고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런 거예요. 일종의 길다란 쇠로 만든 빨대 파이프를 땅에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세로로. 길게. 그러고 나서 이 빨대를 쭉 꺼내서 빨대를 반으로 쫙 쪼개보면 뭐가 들어있다? 땅 속에 있는 지각 성분 물질대로 그대로 꽂혀있겠지. 이거 생각하면 돼. 선물 받은 케이크가 안이 치즈케이크인지 카스테라인지 생과일인지 생크림인지 궁금할 때 있잖아. 엄마 몰래 미리 보는 방법. 케이크에 있는 딸기를 살짝 들고 버블티 빨대 있죠. 하다가 혼난 뒤에 쌤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하지 마. 그 버블티용 빨대 있잖아. 굵은 빨대. 얘를 딸기를 드러낸 그 자리에 세로로 푹 찔러. 그리고 빨대를 쑥 꺼내고 뚫린 구멍을 뭐로 막는다? 딸기로 다시 덮으면 밖에서 보면 티가 나, 안 나? 안 나지. 그런데 그 버블티 빨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치. K 간의 어떤 층으로 순서대로 카스테라의 겉에만 발라져 있는지 속에까지 과일이 꽉 찼는지 속에 있는 빵은 카스테라인지 치즈케이크인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땅을 이렇게 하는 게 시추예요. 지층을 이렇게 땅에다가 파이프를 푹 찧었다가 푹 뽑아내서 딱 까면은 지층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겠네? 맞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참 많이 줄긴 했지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 과음하신 어르신들이 으악 해놓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어. 여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 토한 흔적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아, 이분이 어떤 안주를 드시다가 으악 했는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건더기로 봐서. 피자를 먹고 올렸는지, 라면을 먹고 올렸는지 볼 수 있잖아. 어? 그러면 땅에서는 어떻게 할까? 화산이 터지죠. 땅 속에 있는 마그마라던가 그런 성분들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시추라던가 화산 분출물 조사를 하는 거는 땅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직접 보는 방법인 거고, 그죠? 그럼 간접적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운석입니다. 그게 해성이 됐든 혹은 소행성의 일부가 끌려온 거든 어쨌거나 우리 태양계 주변을 떠돌던 바위 덩어리들의 일부가 지구 중력에 끌려서 떨어지다가 덜 타고 바닥까지 남은 게 운석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사실 얘랑 비슷한 녀석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우리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석을 연구하면 지구 내부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지진파입니다. 원래 파동은요, 그 안에 어떤 매질, 파동이 지나가는 매질에 따라서 파동이 전달되는 세기나 속력, 특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공지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력이라든가 세기들을 바탕으로 땅속에 어떤 지하 자원이 있는지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지진파는 P파라는 종파와 S파라는 횡파가 있는데 횡파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를 통과하지 못해요. P파는 고액기 통과가 다 돼요. 그런데 매질이 고체이면 훨씬 전달 속도가 빠르고 기체일수록 느려요. 매질의 조직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진동 전달이 빠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소리인데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는 별로 안 크단 말이에요. 책상에 분필을 떨어뜨려 봐요. 이 정도 소리잖아. 너 귀 잠깐 대봐봐, 책상에. 소리가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임팩트지. 건강하지 막 갑자기. 궁금한 사람 대봐. 책상에 그냥 귀만 살짝 대면 돼요. 쫄지 말고. 그치, 느낌이다.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랑 나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랑 하면 심지어 전달되는 속도도 10배 차이가 나요. 공기 중에서 보통 우리 소리는 한 1초에 한 330, 340m 가거든.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 나무 같은 경우는 1초에 3km 갑니다. 암석이나 특히 금속판이 이렇게 돼버리면 1초에 6km까지 가요. 5km, 6km까지. 그러니까 옛날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 인디언들이 백인 쳐들어올 때 어떻게 미리 감지해? 땅바닥에 귀댔더니 막 땅이 울린다고 하면은 백인들이 쳐들어온다 대피해라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 느껴진다는 거지 충분히. 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자, 그리고 뭐 자기장, 중력 변화, 특히
지하자원 탐색할 때 자기장 변화나 중력 변화 가지고 많이 체크해요.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건 뭐다, 이 중에서?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진파고, 특히 우리는 이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보자. 지금 여러분들 문제집에도 지진파 전달 속력 관련된 그래프가 있나요? 내가 지금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다음 바닥하고 한번 체크해봐봐. 그래프 자체는 안 나와 있죠, 지금. 네. 어? 요 그래프가 이제 옛날에 가르치던 그래프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지진파에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는 P파가 있고요. 세컨더리 웨이브라는 S파가 있습니다. 아이돌 아니고요. P파 속도가 S파 속도의 한 2배 정도 돼요. 초당 P파는 한 6에서 8km까지 가고 S파는 3, 4km 정도 간단 말이야. 얘는 종파고 얘는 횡파예요. 자, 얘네들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거의 속력이 균일하게 가다가 특정 시점에서부터 지진파의 속력이 증가합니다. 갑자기 지진파의 속력이 쭉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S파는 더 이상 안에 전달이 안 되고 P파의 속력이 쭉 떨어진 채로 전달이 되다가 다시 조금 증가해서 이렇게 마무리돼요. 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 과학자들이 지구 내부는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4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중심. 응? 얘네들을 각각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해요. 응? 그리고 여기 되게 이제 중요한 면인데, 요 선 있죠? 네. 지각과 멘틀의 경계. 여기를 풀 네이밍으로는 지, 모로 비치,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너무 길잖아. 줄여서 네,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냐면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 관련이 된다?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요거에 아마 2학년 뒤쪽에 단원에 있어요. 매질에 따라 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특히 매질의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할수록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일반적으로 같은 암석이라면 밀도가 클수록 보통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어떤 특색이 있냐면 P파는 종파라고 하는 앞뒤로 흔들리는 파동이라서 고액기 모두 가능한데 S파는 얘가 횡파거든요. 종파 횡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다시는 안 사는 과학 교육 부자재이자 재밌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살 때가 한 개 1,500원인가 2,000원인가 했어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예, 가격 대비 수명이 꽤나 짧은 장난감입니다. 무지개링이라고. 그치. 보통, 선생님 어릴 때는 금속재가 많은데 요즘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겨 있는 플라스틱 링이 있잖아. 주르륵 주르륵 하고 계단에서 놓으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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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개. 이때까지 한 40개를 샀는데 내가 과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32개는 학생이 엉클어뜨렸고요. 6개는 옆자리 선생님이 엉클어뜨렸고요. 2개는 내가 엉클어뜨렸어요. 잘 풀면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금속일 때는 잘 푼다는 개념이 있는데, 플라스틱이네, 이게 잘 풀어도 이게 틀어지더라고, 조금. 자, 그 무지개링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 양손 사이에. 얘를 앞뒤로 흔들면 좁아진 부분이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쪼르륵 전달돼 가잖아. 이렇게 전달되는 게 종파고요. 얘를 아래 위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면 이렇게 꾸불텅꾸불텅 전달이 가잖아. 요렇게 가는 게 횡파예요. 근데 종파는 그 매질이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다 전달이 돼. 물론 그 전달 속도는 고체 쪽이 더 빨라요. 근데 횡파는 고체만 전달이 되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P파의 속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S파는 심지어 전달도 안 되네, 갑자기. 그 밑으로는. 이건 무엇을 뜻한다? 이걸 바탕으로 매질이 바뀌었는데 특히 외핵이 어떤 성분이다? 얘가 액체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로.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속력이 급증했네. 네. 다시 내핵은 고체가 됨을 뭐 가지고 알 수 있다? 지진파의 속력 변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여기 모호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이 지진파의 전달 속도를 측정했을 때 일정 깊이에서 갑자기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선 위아래는 매질이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른 매질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죠. 매질의 성질이 바뀌고 내부로 갈수록 그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모호면은 깊이가 땅에서는 평균 30에서 35km, 바다에서는 7, 8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 제일 껍데기, 진짜 사과 껍데기급에 해당하는 요 껍질이 지각. 그리고 2,900km까지가 멘틀. 5,100까지가 외핵. 그 내부에 내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각이
우리 땅을 이루는 대륙지각과 바다를 이루는 해양지각이 서로 따로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산이 높은 대륙지각은 모호면의 깊이도 깊게 만들어져요. 그에 비해 바다를 이루는 얇은 지각은 그 두께도 얇은 거지. 그래서 여기가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이 뭐다? 멘틀.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경계 라인. 요 라인이 뭐다? 모호면. 플레이밍은 모호로 비치지 불연속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어디 위에? 멘틀 위에 저렇게 동동 떠 있는 것처럼 인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밀도 차이로. 실제로 대륙지각이 밀도가 제일 작은 화강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는 조금은 더 무거운 현무암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멘틀은 화강암이나 현무암보다 더 무거운 감람암이 주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밀도가 작지만 대륙은 두꺼울 수 있고, 그 대신에 떠있기 위해서 산이 높은 곳에 모으면이 어떻게 된다? 가장 깊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륙지각은 평균 한 35km 정도 두께가, 해양지각은 한 8km 정도인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살짝 그려놨는데,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이것 때문에 지진이 생기고 여기가 해구라고 하는 엄청 깊은 바다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좀 생략할 거 생략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림하고 그 밑에 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 밑에 표에 보자. 뭐 적혀 있죠? 여러 가지 암석이다. 대륙지각이 훨씬 더 두껍다. 숫자는 정확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멘틀이 우리 지구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부피가 커요. 그리고 멘틀은 중간쯤에 살짝 녹은 부분도 있어. 그래서 우리 대륙 이동이 가능한 거고. 외핵은 철이 만들어진 액체입니다. 가끔씩 요거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귀찮으면 이상하게 졸라 재미없는 영화를 과학 시간에 틀어주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코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졸라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외핵이 액체로 돼 있고, 액체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죠? 대류가 생기겠지. 그 외핵이 대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외핵의 대류가 멈춰서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져서, 아까 지구 자기장 사라지면 지구 외권에 우리 자기장 보호벽도 없어져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있는데, 미국 시골의 한 고등학교 선생이 이거 지구 자기장 없어진 거 지구 외핵에 대류가 멎을지도 모른다 막 그런 글 쓰고 있던 고등학교 선생이 있었단 말이야. 그 선생을 불러다가 같이 연구해서 진짜인 거 확인하고 특수 탐사선을 만들어서, 무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낸 특수 탐사선을 만들어서 마리아나 해구에서 멘투를 뚫고 외핵까지 파고 들어간 뒤에 외핵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강제로 대류를 일으키겠다라는 사이버펑크의 끝판대장 SF 영화인데, 방금
개그스러운 내용이 하나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지난 단원에서 배웠으면 웃어야 될 걸 못 웃고 지나갔어요. 네. 합금이면 안 되죠. 왜? 녹는점 내려오잖아. 녹는 점. 우리 지금 어디 가야 돼? 왜 헷갈려? 저기가 뭐 온도랑 압력이 어때요? 근데 녹는 점을 내리는 합금으로 만들었대. 씨발 단체 자살이냐? 결론 그 주인공하고 두 명이가 살아 나오고 같이 들어간 박사들 다 죽어요. 왜요? 이제 미국식의 그런 거 있잖아. 그 나이 든 베테랑이 아직은 실수가 많고 젊지만 열정적인 주인공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는 그런 미국이 참 좋아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마블에도 캡틴 아메리카가 총 안 들고 설치잖아. 방패들. 그렇지. 방패로도 존내 세게 때리면 아프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방패 들고 설치는 왜 방패일까요? 무기가 아니라. 어쨌거나 히어로잖아. 지켜준다라는 그 이미지가 큰 거야. 막아준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돈 주고 보기에는 정말 시간까지 아깝고, 요 단원 공부할 때쯤에 집에서 여러분들 뭐 각종 영화를 좀 공짜로도 보여주는 각종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혹시나 공짜에 떠 있으면 볼만합니다. 진짜 할 거 없을 때.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광물에서 끊는데 조금 세세하게 갈게요. 우리 중등 교재에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우리 봐봐. 결국 지각은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석이 이제 뭐다? 돌이죠, 돌. 암석을 이루는 물질들을 우리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돌멩이 봄에 있는 알갱이인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물질이라는 개념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딱 광물이라고 하는 단계가. 그리고 그 광물은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중등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자, 굳이 이제 넣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각의 주요 구성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그 위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라는 거지. 그 뒤에 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꽤나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지각에. 게다가 인류가 최근에서야 쓰기 시작하는 금속, 알루미늄은 철보다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 뭔지 알아요, 혹시? 우리 정도. 금이에요. 야,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금은 있다. 걔네들 석기란 말이야. 그 이전, 이집트 더 이전 단계.
피라미드 더 이전 단계에서도 금이 있어요. 유적에는. 그리스 아가멤논 왕의 황금 마스크.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금은 반응을 안 하고 금덩어리인 째로 존재하거든요. 돌이나 그런 데 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그 금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내면 금덩어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가지고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살짝 녹여서. 오히려 이제 구리가 이제 요 다음 번쯤에 속하고요. 철이 더 많고 알루미늄이 더 많은데 얘네들을 더 늦게 쓴 이유는 다루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그래. 자, 어쨌거나 이런 광물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재밌는 특징 하나. 탄소와 규소와 알루미늄의 비율이 많으면 밝은 광물. 그리고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섞이잖아. 어두워집니다. 우리 돌 알갱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가장 흔한 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 같은데 화강암이에요.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석탄 만드는 돌 있잖아. 아마 여러분들 은근히 학교에 창틀에 많아요. 그 검은색 땡땡이 많이 박혀있는 맨질맨질하게 잘 가공된 돌. 보면은 유리알갱이 같은 것도 박혀있고 흰색 부분도 있고 검은색 점도 막 찍혀있고 마치 그 오레오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그런 느낌 나는 그 돌 있잖아.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 같은 거 많은 거. 그게 화강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광물들이 석영, 장석, 후금모인데 거기에 있는 그 투명한 유리, 우리 유리 만드는 재료가 석영입니다. 그걸로 순수한 석영으로 만든 유리가 크리스탈이고요. 걔네들은 산소랑 규소로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알루미늄이 섞이면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중에 제일 많은 장석이 알루미늄까지 섞이면 만들어져요. 그런데 흑음모 같은 경우 색깔이 거무튀튀하잖아. 그 이유가 철이나 마그네슘이 섞여서 광물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 성격, 색깔 등이 많이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원소들로 만들어지는 광물 중에 조암 광물이라고 있어요. 조암 광물이란 한자로 보면 우리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무슨 업이라 그래요? 제조업이라 그러잖아. 그 조가 만들다라는 거. 그래서 조암 광물이면 무슨 뜻이 되죠? 그치? 암석을 만드는 주된 광물인 거야.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 조암 광물인데 그 지금 밑에 적혀 있는 6개가 조암 광물입니다. 많은 거 순이에요, 심지어 저거. 장석과 석영,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인데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이네. 인데 봐봐, 이거 순서를 저렇게 은근슬쩍 숨겨만 놓고 말을 안 했다는 건 너희들한테 이거 비율 뭐가 많다 뭐가 적다를 외우게 할 거다 아니다? 굳이 외울 필요 있는 것은 아니다겠죠? 자, 얘네들이 주로 이제 광물을 이루는데 여기서 아까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장석과 석영은 밝은 색이고요. 기본 암석의 색깔이. 요 뒤에 애들은 어두운 색인데 왜 얘네들은 밝고 얘네들은 어둡다? 원소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치. 장석과 석영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인 거야. 그렇다고 얘네들의 산소, 규소, 알루미늄이 없느냐? 아니야. 많아. 주성분이야. 심지어 산소와 규소는 대부분 광물의 주성분이야. 조암광물은 공통원소로 산소랑 규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산소랑 규소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빵 만들 때 계란 밀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빵 만드는데 계란 밀가루 설탕 안 들어가면 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얘네들이 계란 밀가루라니까. 계란 밀가루 물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 재료야. 그리고 거기에 코코아 파우더를 섞으면 코코아 빵이 되죠. 빵이 색깔이 어떻게 돼? 하얘져요. 저기 코코아 가루 섞었는데 하얗게 나와요? 덜 깨신 듯. 그치? 초콜릿 빵이 될 거 아니야, 까무티티하게. 안 넣으면은. 안 넣고 생크림 같은 거 많이 넣으면 하얗게 되겠지. 네. 똑같다는 거죠. 철이나 마그네슘이 섞이면 어두워지는 거야. 아니. 빵 구울 때, 쿠키 구울 때 코코아 가루를 섞으면 쿠키가 까매지듯이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 될 때 기본 원소는 산소 규소인데 여기에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섞이면 많이 섞일수록 색깔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고요. 마치 코코아 가루 섞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 플러스 철이나 마그네슘이 섞이면 어두워지는 건데 자, 이런 광물을 구분하는 성질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광물을 구분하는 특성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긴 했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게. 근데 일단 나와 있는 건 중심적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색.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색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철과 마그네슘이 섞여서 어두워진다, 밝아진다 이런 걸 바탕으로 그 광물은 무슨 색이다. 예를 들어서 장석은 보통 흰색이나 핑크색이 나오고요. 연녹색이 살짝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불순물이 뭐가 섞였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보통 석영은 우리 유리알갱이죠. 투명하지. 흑운모는 검은색일 것이고 각섬석은 녹색, 녹흑색, 감람석은 황록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 거고. 자, 조흔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흔판이라고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에서 한 번 구워낸 상태의 도자기판을 조흔판이라고 그래요. 초벌구이한 도자기판. 우리 그 도자기를 어떻게 굽냐면 보통 영화나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데 한 번씩 보면 나오잖아. 차를 이렇게 물에 올려놓고 발로 차가지고 돌려가지고 차륵으로 이렇게 만들잖아. 얘를 그늘에서 잘 말린 뒤에 한 번 구워내요. 첫 번째 구워내는 걸 초벌이라 그래. 그러면은 흙 알갱이들의 표면만 살짝 녹았다가 붙으면서 이걸 우리가 소성변형이라 그러는데 알갱이들끼리 이어서 붙어지면서 딱 단단해집니다. 대신에 알갱이들의 표면이
약간만 녹아서 붙었기 때문에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 난다? 되게 사포처럼 거칠거칠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초벌구이 자기판에 이런 광물들을 긁으면 광물이 끓기겠죠. 맞네. 그 끓긴 가루의 색깔이야. 그래. 그 가루의 색깔이 좋은 색인데 재미있게도요. 조암 광물은 전부 다 흰색이 나옵니다. 네? 조암 광물의 좋은 색은 올 흰색입니다. 좋아. 그러다 희색이라. 얘네들을 봐봐. 아까 후구모 색깔 뭐라 그랬어요? 검은색. 네. 갑성석, 녹흑색, 휘석, 녹흑색, 감람석, 황흑색이잖아. 황록색이나 황흑색이잖아. 그런데 쟤네들을 좋은 판에다가 갈면 그 가루는 전부 다 뭐로 나온다? 조은색. 그 좋은 색이 갈아낸 좋은 색이 흰색 가루가 나와요. 흑은모 검은색이란 말이야. 네, 돼요. 주성분이 얘네들이라서 그래요. 산소와 규소, 즉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광물에 얘네들하고 결합해 있는 물질들이 철이나 마그네슘이나 다른 원소들 때문에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던 건데 얘네들을 갈아버리면 가장 기본 재료가 뚜렷하게 겉으로 그 영향을 드러내게 되면서 조합광물의 공통원소가 산소와 규소이고 주성분도 얘네들이 한 절반씩은 돼, 거의. 다른 광물들도. 그래서 갈면 얘네들 색깔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흰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저기 봐봐. 금, 황동석, 황철석은 기본 색깔은 다 노란색이에요. 금색이에요, 금색, 심지어. 특히 저기 황철석. 저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보들의 금이라고 해요. 뭐 간지난다. 아니, 그 여러분들 사진 있지 않냐? 황철석 사진? 네. 그치, 졸라 금 같아 보이지? 네. 황동석은 좀 왠지 짭 느낌이 나는데, 황철석은 존나 금 같아 보이잖아. 근데 쟤네들을 좋은 판에다가 긁는 순간, 금은 금가루인 노란색이 남는데, 황동석이나 황철석은 녹흑색이나 검정색이 나와버린. 자, 흑운모, 적철석, 자철석 다 검은색인데 갈면은 가루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를 조흔색이라고 합니다. 광물의 기본 겉보기 특징 중에 하나죠. 다 외워야 돼요. 시험 칠 때 외워야죠. 저기 나오는 것 정도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굳기, 염산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일단 요거 정리하고 나면 굳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원래 굳기를 정리한 과학자 이름이 모스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굳기.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나 잘 안 보이죠. 단단한가 딱딱한 걸 가깝다고 해야 되나? 단단한지를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서로 긁었을 때 네. A를 들고 B의 모서리로 A를 긁어보고 B를 들고 A 모서리로 B를 긁어보는 거야. 누가 갈리는지를 보는 거죠. 갈리는 게 떨어서. 갈린 게 약한 거잖아. 네. 그치? 그렇게 긁었을 때 갈린 게 약한 거라고. 기스가 나는 게 약한 거라 이거지, 쉽게 말해서. 서로 긁어서, 이게 참, 표현이 좀 싸구려 틱한데, 기스가 나느냐, 흠집이 어느 쪽에 생기느냐를 가지고 단단한 정도를 비교한 거를 굳기라 그래요. 이걸 한 과학자 이름이 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스
굵기계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현재 이거는 암기하는 양 줄이라고 교사들이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이제 현재는 암기를 안 하는데, 모스 굵기계는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어요, 암석이. 뭐죠?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좀 뭔가 문장이 이상하죠? 활 잘 쏘는 석방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중에 인정이 하나도 없이 주위를 해코지하고 사는 석황이라는 동생이를 가둬버렸다. 말 좀 들으라고. 이게 모스 굵기계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는 거예요. 네. 활석. 활석이라고 손톱이 2.5거든요, 여러분들 굵기가. 돌인데 손톱 떼고 쭉 긁으면 긁혀요. 석고. 우리 그 석고. 방에서 여기서부터 우리 손톱으로 못 긁어요. 요 사이가 손톱. 형석, 인회석, 정장석. 그 장석이라고 아까 배웠잖아. 장석은 그 결정 모양에 따라 정장석, 사장석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정장석, 그 다음에 석영, 우리 그 크리스탈, 수정이라고 부르는 그게 석영이죠. 황옥, 이게 토파즈인가 그럴 거예요, 보석 중에. 강옥, 강옥이 에메랄드인가 사파이어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단단한 금, 네가 제일 좋아할 거. 여기 있는 사람 5명 중에 똑같이 놓고 좋아한 다음에 네가 나중에 제일 좋아할 물질입니다. 왜요? 존나 단단하고 존나 예쁘거든. 금괴는 안 단단해요. 금은 그렇게 안 단단합니다. 부피당 가격은 금보다 비싸죠. 비싸다고요? 한번 못 알아듣죠? 이거 왜 제일 좋아해요? 다이아. 다이아. 그 유리알갱이 스왈롭스키 이런 거 그 유리알갱입니다. 그거 다이아 아니에요. 그 힙합 래퍼들이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스왈롭스키 그 액세서리 그 유리입니다. 유리. 그러니까 가짜 다이아인 거야. 큐빅인데 그 중에서 그 큐빅 중에서 잘 만들어서 그 굴절이라든가 이런 게 다이아급으로 반짝거리게 만든 거지만 기본적으로 유리. 석영. 예쁘게 특수하게 잘 만들어 가공한 석영. 그러니까 뭐 황옥이나 강옥 그쯤인 거고 얘는 그냥 찐 다이아. 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굵기계가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숫자 크기는 단순하게 서열일 뿐이에요. 숫자가 2배라고 2배 단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모스라는 과학자가, 지질학자가 자기 집에 굴러다니는 암석 샘플들이 여러 개 있는 거 보고 아씨 이거 광물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뭐 없을까 하다가 지네들끼리 들고 긁어본 거야. 그래서 누가 단단하나
그래놓고 그 순서 메모한 거 그대로 발표한 게 이거야. 그냥 자기 집에 있던 거 샘플 10개.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 손톱. 우리 사람 손톱. 손톱으로는 활석과 석고의 기스가 납니다. 근데 방해석부터는 못 긁어요. 손톱으로는. 저희가 발견해요. 그리고 방해석 모서리로 손톱을 긁으면 여기 손톱에 그 기스가 나요. 그러면 손톱은 석고보다는 단단하고 방해석보다는 약하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점오. 점오. 무슨 소리? 손톱 2.5. 참고로 아까 조흠판 있잖아요. 조흠판.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조흠판. 네, 조흠판은 6.5입니다. 한마디로 요 위에 거는 조흠판으로 좋은 색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좋은 색을 알고 있느냐? 그 막자에 놓고 갈았습니다. 진짜 갈아버린 가루를. 이게 다이아몬드를 갈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잘게 깨집니다. 그 정확한 포인트에 힘주면. 그러니까 서로 긁었을 때 기스가 안 나는 거지. 못 부수는 건 아니에요. 워터제트나 이런 거 가지고 깎아내잖아요. 그게 지금 그 전 세계 나라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남아공, 그 아프리카 최남단. 옛날에는 거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그 남아공 인근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을 그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면서 다이아몬드를 캐다가 이제 파는 그걸로 부를 챙기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이제 인근에 있는 주요 광맥들은 다 털었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아직도 다이아몬드로 먹고 삽니다. 다이아몬드 없는데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기술이 극한에 이른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구워본 사람이 잘 굽잖아. 생각해봐. 진짜 커다란 바위에 그 금강석 결정이 박혀 있다고. 이거를 어떻게 커팅을 해내야 최대한 기스 없는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덩어리에서 얘네들을 어떤 각도로 잘라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모양 덩어리에 최대한 큰 걸 뽑아낼 수 있느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쪼갠다고 그게 각이 잘 갈까요? 노하우와 기술과, 그러니까 기술력과 노하우의 극을 달려야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거 아니야. 제일 큰 거 하나 뽑고 남은 조각에서 또 뽑고 또 작은 거 뽑아내고 작은 거 뽑아내고 해서 아끼고 최대한 광물 싣고 영국 가서 팔 거 아니잖아. 어쨌거나 거기서 다이아몬드만 깎아가지고 들고 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깎는 기술이 극한인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기술이 더 생겼습니다. 그 덕에. 전 세계에서 렌즈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예요. 다이아몬드를 깎는데 유리알은 못 깎겠냐. 특수 렌즈 엄청나게 정밀하게 깎아내는 그거 잘 만드는 회사가, 그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거, 핸드폰 카메라 안에 그 렌즈 같은 거, 특수 렌즈 이런 것들. 초정밀 렌즈 만드는 회사 중에 칼자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남아공 회사예요. 예, 은근히 그 1인당 소득은 높습니다. 빈부격차가 족같아서 그렇지. 부자들은 존나 개부자. 아직도 유생인종은 저 밑에. 근데 나라 자체가 돈은 좀 있는 나라가. 요렇게 해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뭐 단단하기를 비교하는 거고 사이에 끼면 무조건 점오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속고보다 단단하고 손톱보다 약해요. 그러면 2.25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2.5예요. 사이에 끼면 무조건 뭐다? 점오다. 자, 그리고 염산 반응.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염산 있죠, 산성용해. 네. 염산은 우리가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탄산염 광물들에만 영향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어떤 돌들이 이 염산과 반응하느냐? 광물의 이름에는 방해석, 석고, 즉 석회암. 이것도 그 모순 갖고 사람 차이. 아니요, 이건 다른 데서. 그 다음에 대리석. 제일 범바다. 함부로 그러면, 쌤, 집에 있는 방바닥에 식초 부으면 그러면 큰일 나요? 아니요, 안 나요.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그게 대리석 생자가 아니라 대리석 위에 부식 방지 코팅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 내놨으면 그거 보면. 네, 녹아요. 지금 이탈리아나 유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전부 다 석탑을 만들고 돌로 만들어진 불상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화강암으로 주로 다 깎았거든. 탑이나 이런 것들. 유럽은 대리석을 깎았단 말이야. 근데 산성비 때문에 다 없어진다? 그치, 실외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녹아내려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산성화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우리 계란 껍질 식초에 담가 놓으면 뽀글뽀글거리면서 녹잖아요. 네. 그게 걔네들도 요거라서 그래. 재질이. 그리고 자석의 분야. 거의 다 넣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자철석. 요렇게만 붙어요. 적철석도 잘 안 붙어요. 알루미늄은 약하게 끌려오는데 붙지는 않아요. 그거 자세하게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중등 끝나고, 보통 통과 끝나고, 그 고2 과정 물리학 배우면 정확하게 배웁니다. 누구는 강하게 붙고, 누구는 약하게 붙고, 누구는 안 붙어요. 구리는 절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진자로 매달아 놓고, 실에다가 매달아 놓고, 우리 자석 중에 졸라 센 자석 있죠. 네오디뮴 같은 거. 이런 자석을 알루미늄 깡통 앞에서 천천히 흔들잖아. 그러면은 알루미늄 깡통도 이 자석에 끌려서 흔들흔들은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쇠깡통인데 자석 갖다 댔다 저기서 붙겠지, 그냥. 근데 구리는 반대로 그런 졸라 강력한 자석을 구리에 가까이 가져다 주면 밀려나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밀려나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자배치하고 이런 것들 배워야 되거든, 나중에. 그래서 대부분 안 붙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한 10분 정도는 남았으니까 여기서 빠진 거 몇 개 말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결정형이라고 너무 외우는 것들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너무 외우는 거 많이 줘봐요. 어차피 너희들이 돌 가지고 이게 무슨 돌이다를 하나하나 탐구하면서 살 것도 아니고. 결정형이라고 자연계에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유한 형태를 결정형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어요. 네. 원자들이 그 독특한 구조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독특한 구조 형태로 만들어져요. 혹시 저기 언양 자수정 동굴 가본 사람은 거기 아직까지 캐고 남은 그 수정 덩어리 이런 것들 전시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이건 누가 흘린 거겠죠. 보통 자수정, 그 수정은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생겨요. 그거는 그 자수정을 이루는 그 규산형 광물 결정 구조가 육각 기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각형, 우리 연필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아, 예, 이렇게 뾰족하게 끝에 만들어지고, 각이 딱 서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로 점점점 커져요.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동안은. 신기하네. 뭐 당석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약간 넙대대한 판때기처럼 생기고, 아까 운모라 그랬잖아요. 흑운모. 걔네들은 굳이 설명하자면 되게 낡아서 다 해진 플라스틱이나 더 정확하게는 엄마 손파이 느낌이 나요. 한 겹 한 겹 들어집니다. 얄팍한 플라스틱 느낌으로 광물인데. 플라스틱 되게 얇은 게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접착제 해져가지고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 한 겹씩 벗겨지는. 우리 각질 벗겨지는 그런 느낌으로 광물이 벗겨져요. 그런 고유한 독특한 모양새가 생긴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결정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쪼개짐이랑 깨짐이 있어요. 쪼개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뭐가 다르? 결정이 만들어질 때 결정을 이루는 각각의 원자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입자들끼리 결합되는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는 결합이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는 결합이 약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구조가 생긴다면 거기에 힘을 가했을 때 원래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힘은 결정 구조의 약한 곳에 집중이 되면서 그 약한 부분에 파괴가 일어나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둘둘둘둘둘 풀다가 스냅으로 탁 당겨버리면 밀이 그 파쇄선으로 쫙 떨어지잖아. 거기가 결합이 약하니까 거기에 힘이 집중돼서 딱 떨어지는 거야. 종이 같은 거 찢을 때도 우리가 접고 손톱으로 끌고 나서 싹 찢으면 어떻게 돼? 내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거기서 찢어지지. 거기를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힘이 집중돼서 그쪽 특정한 형태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쪼개짐이라 그래요. 근데 깨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방향으로의 결합력이 다 강하거나 다 약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힘이 파괴가 일어나는지 정해진 방향이 있다 아니면 지 맘대로 부서진다? 지 맘대로 부서지겠지. 가장 대표적인 게 유리예요. 유리 깨면은 직선으로 깨져. 막 곡선으로 지 맘대로 막 깨져. 그치. 왜냐하면 유리 자체가 비결정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우리 고체 배울 때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배열이 되는 게 결정이거든. 그런 결정화가 되면 결정 구조적으로 약한 방향, 강한 방향이 정해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희석이나 각섬석 이런 애들은 알갱이가 이런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결정이 생긴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돌이 될 때는. 그럼 얘네들한테 힘을 주면 어차피 이거 마스크 쓰면 아닌데 금요일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힘을 준다고 치면 요 방향으로 쪼갤 수 있겠지. 힘을 줘서. 요 방향으로도 쪼갤 수 있겠지. 긴 막대 모양이니까. 근데 이 막대기 방향으로는 결합이 강해요. 이렇게 부수기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되면 쪼개짐인데 유리는 자기 자리에 간 입자들이 별로 없어. 가다가 말고 굳으면 말이야. 그러면 어디가 강하다 어디가 약하다라는 게 규칙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힘주면 어떻게 지 맘대로 깨지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무슨 돌이더라? 흑요석이라고 최고급 바둑돌 만드는 돌 있어요. 까만 유리알갱이 같은 돌. 그거 화살촉 만들 때 쓰잖아. 창이나 마크에서는. 그게 실제로
의사용 메스보다도 날카롭게 깨져요. 깨지는 형태가. 두께가 거의 원자 단위급으로 날카로운 칼이 되거든. 걔가 깨져서 그래. 깨져서 날카로운 거야. 다른 거는 그 결정 모양대로 깨진단 말이야. 우리 소금 같은 거 집에 가서 집에 굵은 소금 깨가지고 돋보기 있으면 봐봐. 네모랑 각이 선체로 박살난단 말이야. 그리고 쪼개짐이거든요. 소금 알고 우리 염화나트륨 대표적으로 쪼개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육면체 각이 선체로 깨져. 그러면 그렇게 깨지면 그게 날카로울까요? 그지? 이 마인크래프트 칼 모양이잖아. 픽셀 단위로. 근데 흑요석은 마치 뭐처럼 깨져? 저기 베스킨라빈스 스쿱으로 아이스크림 펀 것처럼 움푹 깨져 나가잖아. 그걸 이용하면 아주 날카로운 면을 만들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석영이 금강석이 흑요석이 이런 데는 깨져요. 규칙적으로 하면 박살나. 그래서 얘가 부셨을 때 어떻게 부서지는지, 자연계에서 출토됐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색깔은 무슨 색이고 좋은 색은 무슨 색이며 굵기가 어느 정도쯤인지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돌멩이, 이 광물은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알 수 있겠죠. 이게 물질의 특성.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물질의 특성 배웠잖아. 순물질, 혼합물 하면서 순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 배웠잖아요. 뭐 상태 변화 온도, 밀도, 용해도. 다른 말로 따지면 이런 그 순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그게 무슨 물질인지 맞출 수 있잖아. 네. 여기 똑같다는 거야. 광물이 가지는 특징들, 색, 좋은 색, 굳기, 염산 반응, 자성 반응, 뭐 지금 이제 현재 중등에서 빠졌지만 결정형이나 쪼개짐과 깨짐 이런 거 가지고 얘가 어떤 광물이다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광물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의 특징, 뭐 퇴적암은, 화성암은, 변성암은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정리하고 지금 책에 요 책에 있는 기본 문제는 지금 좀 풉시다. 60이랑 65.